자, 여러분 2024년 지방직 정보보호론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분포요. 조금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제 표현해드렸는데 일단 암호 시스템 그리고 정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여러분 우리 그 OECD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보셨을 때 그 부분은 제가 요 정보 시스템 평가 쪽에다 그냥 넣어드렸고요. 자, 암호 시스템, 암호화하는 거, 기밀성 문제. 자, 하이브리드 암호화 나왔고요. 자, 여러분, 무결성, 메시지 인증 코드, 전자서명, 이쪽에서 나와주는 거죠. 자, 인증, 네트워크 보안. 이쪽이 여러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저 네트워크 보안에 네트워크 자체 특성, 자, 네트워크를 통한 공격.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줘야 되는가. 침입 차단, 침입 탐지,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 주는 거죠. 자, 여러분, 그쪽 관련해서. 관련한 명령어까지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좀 부류가 커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웹보안. 여러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OWASP, 웹 취약점 탑10 거의 막 외우고 상위 3개 외우고 들어가고 했는데 이제는 좀 여러분 오히려 더 자주 나와요. 그때는 기준이 보통 3년, 4년 이 정도 주기로 해서 새로운 웹 취약점에 대한 리스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요즘의 문제인가.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좀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요즘은 이게 너무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탑10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보다 약간 제한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심사를 거쳐서 새로운 꼭 참고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나와주는 건데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모든 게 다 인터넷을 통하고 웹을 통하고 통신을 통하다 보니까 많이 쓰이다 보면 그만큼 취약점도 공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던 취약점이 이제는 더 드러나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더 커지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요소 문제를 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드리려고 막 고민을 하다가도 그냥 다시 기본으로 가자 해서 여러분 SQL 인젝션 내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내고 여러분 그 부분이 지금 탑10에서 하나로 그냥 합쳐졌어도 실질적으로는 문제화되기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정보 시스템 평가 ISMS-P 여러분 각 항목과 연관된 거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랬었고 CC 얘기가 나왔고요. 정보 시스템 평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보보호 관련법이 3개 나왔어요. 근데 거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여러분 제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도 좀 보고 가세요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 시험 보신 거니까. 자, 어떤 식의 문제 유형이 나오는가, 보셔야 돼요. 이걸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1번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보내는 메시지 M의 해시값을 A와 B가 공유하는 비밀키로 암호화를 했습니다. 진짜 인크립션을 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알고리즘에다 집어넣어서 새로운 요소의 코드를 만들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게 메시지 M의 해시값 A와 B가 공유하는 비밀키 대칭키 자, 여러분 이것을 메시지와 자, 대칭키가 입력으로 들어와줘서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면 이 관련한 고정된 출력물이 나온다. 이 고정된 출력물과 메시지, 여러분 이게 암호화가 된 거면 메시지 같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 이쪽에서 암호문이 만들어졌으니까 저쪽에 도착해서는 여러분 수신 측에서는 복호화가 되면 평문이 나오겠지. 근데 여러분 지금 얘는 반드시 메시지랑 같이 보내줘요 그랬어요. 왜요? 가서
똑같은 동작을 하고 똑같은 동작을 해서 이 전송된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진 이 코드가 받은 거랑 똑같은가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인증 코드입니다. 메시지 인증 코드입니다. 메시지 인증 코드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첫 번째가 메시지 무결성. 여러분 오다가 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철수인지 0인지 그거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A인가 B인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가만. 자, 그래서 상호 인증. 상호 인증.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인증성은 빼놨고요. 무결성이 가장 적합하겠네요. 그죠? 답은 1번. 기밀성은 진짜 여러분 인크립션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암호화를 해주셔야 되고, 가용성은 암호화할 필요가 없죠. 가용성은 여러분 무조건 원하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원할 때 그 즉시 처리해주는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자, 부인 방지는 무조건 전자서명 쓰셔야 됩니다. 자, 2번. 서비스 거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스머프 공격은 여러분, 우리 ICMP 플러딩 공격. ICMP 메시지하고 여러분, 브로드캐스팅으로 스머프 공격 들어간다라는 거 보셨고. 자, 슬로우 로리스도 마찬가지죠. 헤더 조작해서 아직 헤더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소량의 대역폭을 항상 유지시켜 놓는 거예요. 소량의 대역폭을 항상 유지를 시켜서 그 대역폭 해제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슬로우 로리스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 맞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파밍 공격이다. 파밍은 여러분 서비스 거부 공격에서 과연 서비스 거부 공격보다 사회공학적 공격으로 들어갔던 거죠. 사회공학적 공격에서 여러분 DNS 스포핑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도메인 네임을 아예 탈취를 하죠. 도메인 주소를 탈취를 해서 여러분 파밍 공격은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올바른 주소를 쓰셔도 가짜 사이트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싱은 우리가 가장 1차적으로 무엇만 안 하면 된다. 하이퍼링크를 누르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해요. 꼭 그 사이트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주소를 써서 가라. 링크만 안 누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파밍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진화한 공격이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주소를 멀쩡하게 썼는데 가짜 사이트로 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파밍 사회공학적 공격 또는 여러분 DNS 스푸핑 이용. 자, 4번 HTTP get 플러딩. get 메소드가 자꾸 오나 봐요. 똑같은 페이지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해주는 거죠. 이번에도 여러분 이게 시험 날에는 제가 낮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낮이 아니라 딱 여러분들 이제 딱 시험 보고 11시 반 그쯤에 이제 연락 오기 시작하면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받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송 받았고요. 또 지금 막 기분 좋게들 나왔겠구나.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저도 1시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이번에도 문제는 좀 나중에 올라왔잖아요. 답안이 먼저 올라오고 가답안이 그럼 거기에 문장 뭐라고 써져 있어요? 동시에 사용자 수가 갑자기 모이니까 폭주를 하게 되면 서버가 아무래도 힘들어지니까 문제하고 답을 나눠서 올리겠다. 괜찮은 생각이죠. 어쨌거나 한 번 접근해가지고 문제하고 답을 다 받기는 하는데 일단은 밖에 있는 나 같은 사람 말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답안이 먼저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답 확인하는 걸 1시에다가 뽑아버리고 이 뜻인 거야. 나중에 진짜 문제가 필요한 사람들 그때 3시로 밀어놓겠다. 여러분 뭐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답은 3번. 여러분 3번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여러분, 트레이서트가 윈도우냐, 리눅스냐, 트레이스 라우트, 트레이서트. 사실은 뭐 다, 양쪽에서 다 쓰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윈도우에서는 트레이서트를 많이 쓰고요. 리눅스에서는, 여러분, 유닉스 리눅스에서는 트레이스 라우트를 많이 써요. 근데 그걸로 막 운영체제를 구분하는 명령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복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중복이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중간 경유 라우터의 정보를 얻겠다. 경유 라우터의 정보를 얻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내가 보낸 패킷은 어느 경로로 갈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할 때마다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 아니요, 다르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방금 보낸 애가 어떤 경로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걸 쓰면 다른 경로가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 이렇게 돼주는 거죠. 여러분, 정보 보호는 관리자도 한 번의 관리로 되지를 않고요. 공격자도 한 번의 공격으로 성공하는 건 없어요. 무조건 여러 번 공격하고 여러 번 관리하고 계속 쉼없이 관리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트레이스 라우트, 트레이서트 이런 것들은 매번 할 때마다 다른 경로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왜 우리 동적으로 경로를 잡으니까 이걸 1000번 하고 10,000번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라우트를 거쳐서 가는지 충분히 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1000번 하세요. 10,000번 해보세요. 알아요.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다음 시험 문제는 또 어렵게 나면 어떡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또 걱정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험 한번 보고 나면 진짜 내 시험에서는 또 어렵게 나면 어떡해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1000번 보고 10,000번 보잖아요?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좀 걱정됐어요. 내가 안 가르쳐준 데서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살짝 그 걱정을 좀 덜 하기는 해요. 근데 그 걱정을 안 하게 된 그 기준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난 분명히 옛날에는 더 떨었는데 요즘은 왜 내가 안 떨까? 이 생각을 했더니 그거를 안 떠는 이유는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다 말해요. 모의고사 할 때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여러분 내 머리통에서 내 생각에 나올 만한 걸 어떻게 해서든지 짜내서 문제 내드려요. 그리고 나니까 사실 솔직하게 나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 난 다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뭐라 그러면 나 이때 이거 해줬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그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그냥 그걸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방법이 시간 대비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요령을 조금 더 택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전공에서 변하지 않는 특정한 점수가 나오게 되는 순간 여러분이 어느 시험을 봐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험을 붙는다 떨어진다. 아니 여러분 전공 아무리 잘해도요. 국어 점수 안 나오면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제 능력 바깥이잖아요. 전공이 100점, 100점이 나왔어도요. 영어에서 만약에 30이 나왔다? 떨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골고루 점수가 나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내가 언제든지 시험을 볼 때 어쩌되나 운 좋으면 100점 나오고 운 나쁘면 50점 나오고 선생님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래 맨날 그럴 리 없어요. 그래요. 어떤 시험 하나를 내가 그냥 막 찍어서 100점이 나왔다? 아니요 여러분 그 확률이 더 힘들어요. 하나도 모르는데 찍어서 100점이 나왔다? 아니요. 그 사람 아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까 옆으로 가도 답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50점이 나왔다?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틀리게 낸 문제예요. 틀리게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이 문제 되게 어려운가 보네.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조차도 뭔가의
취약점이 있을 테니까, 허점이 있을 테니까 그걸 파고들자. 도대체 어떤 걸 물어본 걸까? 여러분, 그런 부분을 갖다 조금만 정리해 놓으시면 전공에서 이게 나쁜 점수가 나오기가 힘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전공은 그냥 나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딴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혼자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국어는 여러분, 국어국사 영어는 수업을 듣고요. 빨리 여러분이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다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공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수업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일주일에 무조건 그냥 나랑 만나는 4시간, 4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공부하고 학습하고 정리가 끝나버려야 돼요. 끝나버려야 돼요. 내가 조금 더 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뒤에 끝나고 나서 30분. 요 정도만 붙이면 되는 거지. 4시간짜리 수업을 만약 온라인으로 여러분 2시간 반에 들었어요. 배속 빨리게 해서. 근데 4시간을 다시 정리한다? 안 돼요. 첫 번째에는 그 정도 시간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자꾸 줄이셔야 돼요. 자꾸 줄여서 나중에는 여러분 시험 보기 직전에는 문제 풀고 틀린 거 체크, 이게 끝이어야 돼요.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자. 아니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공에 들어가는 시간은 같이 줄이자라는 뜻인 거예요. 같이 줄이자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혼자 하면 그 시간이 안 줄어요, 여러분. 안 주니까 같이 하는 시간에 공부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래 버리고 집에 가서 내가 다시 4시간을 공부해야지, 이거 하지 말자고요. 근데 맨 처음에 비전공자고 나는 너무 겁이 나는데 4시간 수업 들었으면 그래도 5시간을 공부하는 게 편한데 한 번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한 번은 내가 해놨다라는 게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횟수가 돌면서 시간이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공부를 하셔야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 트레이스 라우트는 리눅스에서 사용되고 무슨 기반으로? 무조건 여러분 중간 라우터로부터 응답이 와주는 거거든요. 네가 보낸 패킷 지금 여기서 지웠어. 삭제했어. 이 기반으로 움직인다고요. 이 명령어가 갖고 있는 여러분 세계의 가장 주된 특징. 일단 UDP 패킷 쓰셔야 돼요. TCP 쓰시면 안 돼요. 왜? 상대방의 로그 남아요. UDP 패킷 쓰시고요. 자, ICMP 이 메시지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시간 초과. 이 메시지를 받아서 얘가 이 라우터에서 지워졌구나. 삭제가 됐구나. 여러분, 얘가 이 메시지를 보내도록 유도한 거예요. 왜? IP 헤더 내에 TTL을 조작했거든요. 요 세 개를 딱 이용해서 들어가 주는 게 트레이서트, 트레이스 라우트. 응? 자, 그래서 여러분 딱 요 관련된 거 딱 요 한 개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하이브리드요.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하이브리드. 실제로 암호화는 이 방식을 쓰는 거 맞아요, 여러분. 대칭키 암호랑 공기키 암호의 장점을 조합했다. 메시지 기밀성, 세션키 기밀성, 오케이. 메시지 기밀성은 대칭키로. 세션키가 일회용 대칭키니까. 자, 세션키의 기밀성은 공기키로. 자, 여러분 세 번째, 송신자의 공기키. 여러분, 송신자의 공기키는 쓰이질 않는데요. 그죠? 자, 여러분, 수신자 쪽의 키, 공기키로 세션키를 암호화를 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암호화는 대칭키 방식이니까 지금 송신 측에서 만든 세션키로 암호화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여러분,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우리가 항상 비슷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풀어서 그런 거지. 일단 네트워크상에서 웹상에서 암호화가 돼주는 건 이 방식을 많이 섞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자, 메시지의 기밀성은 대칭 키로, 세션 키의 기밀성은 공개 키로. 자, 여러분 5번 암호학적 해시 함수 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러분 옳은 거. 1번 이메일 크기 데이터 블록 X에 대해서 틀렸죠. 해시값 크기는 무조건 고정이어야 돼요. 가변적이 아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2번 주어진 H로부터 HX. 여러분 H가 해시값. 자, 여러분 이게 X가 입력 메시지인 거죠. 그죠? HX가 X를 받아서 해시 함수 처리했어요. 그래서 얻어진 값이 스몰 h라면, 자, 요랬을 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메시지 다이제스트. 그러면 그걸 만든 X를 찾는 건 계산상 힘들어야 된다. 여러분, 계산적으로 불가능. 맞아요. 이게 역상저항성. 여러분, 일방향, 역상저항성, 이메일 크기의 데이터 블록 X에 대해서 해시값을 구하는 연산, 계산은 어려운 연산이 포함돼요. 여러분, 우리 이 얘기 많이 했었죠. 내가 안전성을 높이는 게 무조건 어려운 연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해시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해시 함수는 무조건 구현이 간단해야 돼요. 단순해야 된다. 단순. 자, 계산 어려운 연산 포함되면 안 돼요. 왜? 나도 힘들어. 이렇게 돼요. 정상적인 사용자들도 관리자들도 아우 수능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것들은 연산 자체가 단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단순을 연산이 단순하다라는 걸 무조건 안전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더하기 연산 단순하죠. 왜? 5하고 10하고 더하면 15 금방 나와요. 이거 되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릿수를 길게 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47,562 더하기 96만 4,789는 더하기인데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단순한 연산인데 내가 원하는 안전성이 나오도록 유지를 해주면 돼요. 그럼 이걸 고치면 이렇게 계산이 효율적이에요. 자, 4번은 여러분 이거요. 이 문장 HX, HY가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MD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같은 서로 다른 두 메시지 X, Y를 찾는 것은 계산상 불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상 불가능. 여기서는 그런 말 없죠? 존재하지 않는다. 아닌데. 내가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존재는 할 텐데. 여러분 비둘기집 원리.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생일 공격. 여러분 생각보다 같은 생일 갖고 있는 사람 빨리 찾는다 그랬잖아요. 23명만 모여져 있으면 그 50%의 확률로 같은 생일을 갖고 있는 사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100명 있으면 100%. 생일이 같으려면 그래도 366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존재합니다. 계산상 불가능해서 그렇지. 그죠? 자, 그래서 옳은 거 2번. 옳은 거 2번. 자, 6번. 커버로스. 옳지 않은 거.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증 프로토콜. 세션 키 분배안을 사용될 수 있다. 커버로스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싱글 사인온 더하기 KDC 그랬잖아요. 싱글 사인온 키 분배 센터. 세션 키 분배안을 사용됩니다. 그죠? 그 세션 키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그럼요. 여러분 똑같은 세션 키를 나눠 가졌는가 암호화도 하고요. 확인도 한다고요. 우리 똑같은 키를 나눠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네트워크상에서 만나가지고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근데 안전하게 보내고 받길 원해요. 서로 못 믿어요. 그랬을 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정해진 키로 지금 네트워크상에서 받은 세션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요. 네가 정당한 사용자라면 너도 세션 키 갖고 있지? 풀어봐. 이렇게 돼주는 거야. 서로 상대방을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암호화를 할 수 있는가, 복호화를 할 수 있는가, 이 능력으로 키의 존재를 파악을 하고요. 키의 존재를 파악하는 순간, 인증, 나처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션 키 이용해서 인증도 하고, 기밀성도 제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버전 5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한 가장 많이 사용된 게 커버로스 버전 4요 그랬잖아요. 버전 4보다 더 발전한 거예요. DES만 사용하던 버전 4에서 이제 대칭키는 다 쓰셔도 됩니다. 어떤 거 쓰셔도 됩니다. 융통성 늘어나고요. 티켓, 수명 더 연장됐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더 발전을 해주는 건데 갑자기 생뚱맞게 여러분 런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 공격에 취약하다. 여러분 재생 공격에 취약하지 않아요. 왜요? 타임스탬프 쓰기로 했잖아요. 넌스의 역할을 하는 타임스탬프가 티켓 안에 딱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타임스탬프 사용, 그걸 그냥 넌스로 보셔도 돼요. 다 일회용 값이니까. 일회용 값이니까. 자, 6번의 답은 4번. 자, 7번. 포트 스캔 방식 중에서 포트가 열린 서버로부터 포트가 열렸대요. 열렸으니까 응답 오겠지. 자, 신 에크를 받았대요. 어잉. 그럼 여러분 공격자가 지금 뭐 보낸 거예요? 신 보낸 거예요. 신. 여러분 여기 중에서 신을 보내는 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쓱 뺀 거예요. 3웨이 핸드쉐이킹 할 때나 신을 보내죠. 그치? 여러분 얘 핸드쉐이킹 안 해요. 얘는 우리는 이미 연결 다 됐는데 내가 이상한 플래그를 보냈는데 이 뜻이에요. 너라고 반대가 X만 쓴 거예요. TCP 헤더 내에 그 플래그 필드를 다 비워놓은 거고 다 일로. 여러분 다 일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드문드문 해도 돼요. 그런 데다 키워드를 붙잡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같이 만들어질 수 없는, 같이 들어갈 수 없는 일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이 상대방이 반응을 하는가 안 하는가로 봐준다 이거죠. 자, 여러분 스캔을 하는데 포트가 열린 서버로부터 신 에크를 받았다. 얘가 신을 갖다 보냈구나. 그렇게 푸셔도 되고 여러분 공격하려는 사람이에요. 먼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스캔을 하려고. 쫙 조사하려고. 응? 자, 공격자, 공격 대상, 서버. 얘가 신을 보냈는데 이쪽이 열려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말을 살짝 뺀 거예요. 문제에서. 열려져 있으니 여기에 대한 응답과 함께 보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긍정응답을 해버리면 턱하니 연결이 돼버려요. 로그가 생겨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로그를 안 남기려고 아이고 얘가 딱 욕을 보낸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프 오픈 스캔이라고 합니다. 포트가 열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포트가 오픈됐구나 라는 걸 지금 확인한 거예요. 포트가 닫혀져 있으면 이게 오질 않아요. 포트가 닫혀져 있으면 여러분 포트가 닫혀져 있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리셋이에요. 내가 보낸 신은 잘 받았는데 내가 지금 포트가 닫혀져 있어. 리셋 더하기 에크놀로지가 들어가죠. 자, 답은 1번. 솔트. 여러분, 패스워드를 저장하는데 솔트를 사용할 거예요.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시스템 내에 솔트는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등록을 하는데 이제 이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쪽에서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다 똑같은 패스워드를 넣고 있구나. 이 한쪽이 뚫리면 다른 회사에 있는 것도 100% 유출되겠다. 여러분 누구도 훔친 애도 야 하나만 훔치면 돼. 하나만 훔치면 여러분 다른 사이트가 다 아이디도 똑같고 패스워드도 똑같고 여러분 난 다 얻어내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여러분 패스워드를 그냥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시도 하죠. 그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뭐다? 가장 일반적이지만 여러분 안전한 방식이에요. 안전한 방식이라고 얘기해 주는 건 우리 그 유닉스에서 여러분 유닉스 리눅스에서 섀도우 구현하는 방법 있잖아요. 섀도우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안전한. 꼭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여러분 패스워드에다가 뭐를 붙여라. 솔트를 붙여라.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패스워드 길이가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다 똑같은 패스워드를 쓰고 다녀도 다른 값이 돼버린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해시를 해라. 그러면 진짜 어느 정도는 내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겠어요? 여러분은 솔트가 붙은 줄 몰라요. 그럼 여러분 나는 패스워드만 쓸 건데? 그래도 되던데? 그 뜻은 뭐예요? 옆에 멀쩡하니 너 그때 사용한 솔트가 이거야. 라는 게 같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 같이라는 말이요. 가능한 분리시켜서 저장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분리시켜서 다른 파일에다. 근데 여러분 왜 분리 안 시키고 섀도우에 이렇게 붙어 있을까? 분리까지 너무 느려지는데. 여러분 쓰는 사람도 귀찮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관리할 때도 떨어져 있죠. 그럼 일일이 찾아야죠. 하나 더 들으면 여기도 늘어나야죠. 아유,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붙여놓긴 하지만 무엇을 평문의 솔트를 여러분 이거 이게 암호화 절대 안 해요. 암호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맨 앞에다 뭐 붙이기로 했어요? 해시함수 종류야. 그죠? 해시함수 종류, H의 종류. 번호로 붙이기로 했잖아. 근데 그 숫자 1년 번호 뭐 진짜 뭐 특별하게 거기서 맨날 그 일만 하지 않고서야 뭐 외웁니까? 여러분 번호 6번 들어가면 CQAC 알고리즘 SHA51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키워드 여러분은 패스워드만 동일한 걸 여러 군데다 써도 그리고 또 여러분이랑 나랑 똑같은 패스워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 내에 같은 패스워드를 쓰는 사용자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 오프라인. 여러분 오프라인 사전 공격. 사전 공격. 왜? 패스워드가 생각보다 여러분 개인적인 정보가 꽤 많이 들어가져 있다고요. 그럼 사전은 뭐다? 말 그대로 사전. 딕셔너리.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단어 위주로. 먼저 찾아보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브루트 폴스는 전사 공격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사용자가 같은 패스워드를 여러 시스템에서 중복해서 사용해서 하여도 그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합니다. 내가 네이버, 구글, 여러분, 막 넷플릭스 다 똑같은 거 쓰는 거야. 이게 요 얘기고요. 여러분 요거는 나랑 여러분이랑 생각보다 여러분 패스워드가 같을 수 있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죠? 자, 여러분 1번, 3번 내용, 2번, 자 4번. 절대 아니에요. 아예 암호화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복구해서 쓰면 되지. 그럼 그 느린 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속도 느려지는 거? 귀찮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문의 솔트로. 자, 솔트가 평문 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인증 처리 시간. 여러분 솔트가 들어간 순간
짧아질 수는 없어요. 짧아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안전성 생각했잖아요, 지금. 그죠? 자, 답은 4번.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안 공격은 사용자 요청이 웹서버의 애플리케이션을 거쳐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 결과가 반환되는 구조에서 주로 발생한다. 사용자 요청이 뭐가 정상이고 뭐가 공격인지 사실상 그 자체로 알기는 힘들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미리 박아놓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바뀌는 요청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자,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질의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 특수 문자. 그랬더니 걔가 그 부분을 제대로 걸러내질 않으면 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걸러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유출할 수도 있다.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동적 질의를 이용을 한 거죠. 그죠? SQL 인젝션. SQL 인젝션.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웹보안 쪽을 그냥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니지. 개별적인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 나한테 막 많이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인터넷 웹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쓴 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 짧은 역사 안에서 어떤 취약점들이 있었고 어떤 걸 이용해서 공격들을 했었는가 이 정도 파악하시려면 굉장히 기본이 되는 취약점이에요. 언제든지 잘 챙겨주셔야 되는 거. 답은 2번. 자, 10번.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내 건 내 거예요. 여러분, 민감 정보가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예요.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건데 내가 남한테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나와준 건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 부분에 있는 걸 시행령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 여러분 이제는 없던 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말 슬쩍 하나 빠지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전자 검사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이거 민감정보예요. 민감정보예요. 나는 말해도 상관없는데 상관없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상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그치, 민감 정보가 될 수 있지. 누군가는 나와서 내가 이런 범죄 사실이 있었는데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로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 자, 여러분 3번. 그리고 4번. 여러분 인종, 민족 이것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봐서 그거 뭐 얼굴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들끼리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딱 보고 저 사람은 핀란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탈리아. 여러분 솔직하게 구분 못 하잖아요. 나는 구분 못 해요. 근데 외국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구분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단박에 보면 알지. 중국 사람이네? 일본 사람이네?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걸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어떤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민감정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3번 보세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럼 그거는 가명 처리하겠다라는 뜻이죠. 또는 익명 처리하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절대로 못 알아보도록 하는데 무슨 민감정보예요? 여러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다고요. 알아볼 수 있도록. 아시겠지? 자, 여러분, 이게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답은 3번.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다. 자, 11번. DNS 스푸핑 공격. 여러분, 우리 앞에서 파밍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DNS 스푸핑. 보세요. 딱 이렇게 긴 문장을 내보내는 거예요. 짧게, 길게. 그 약간 뭐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읽다 보면 금방 티 나죠, 여러분. 위조된 DNS 응답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스니핑을 이용한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요청이 가면 가짜 응답을 먼저 보내주는 거. 자, 공격자가 의도한 웹사이트로 사용자의 접속을 유도한다. 여러분 2번, DNS 질의가 누가 TCP래요? DNS, 여러분 이건 결과적으로 정보 보호 문제가 아니라 이거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OSI, 여러분 그 인터넷 사계층 구조만, 저 프로토콜이 누구 위에서 움직이는가 이것만 아셔도 푸실 수가 있어요. TCP 패킷 아니에요. UDP 패킷이에요. UDP라. 공격자는 이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TCP 세션은 없어요. 그냥 하이제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얘네 그냥 걔네보다 먼저 보내면 돼요. 왜? 내 거 가짜 정보하고 나중에 진짜가 가도 상대방은, 공격 대상은 내 걸 쓸 거니까. 내 걸 쓸 거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 여러분 3번. 위조된 응답이 일반적으로 로컬 DNS 서버에 의해서 캐시되기 때문에, 보관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게 보관되기 때문에, 그러면 맨날 중간에 위조된 응답 보내는 거 너무 귀찮으니까 저 캐시를 확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릴까? 여러분, 그게 캐시 포이즈닝. 캐시 포이즈닝. 같은 의도로 들어간 거예요. 같은 의도로 들어갔는데 내가 클라이언트를 직접 공격을 할 것인가, 가짜 정보를 줄 것인가, 아니면 서버를 아예 확 고쳐놔버릴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랬잖아요. 이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IP 주소를 외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IP 주소가 숫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쓰게끔 만들어 놓은 게 DNS가 된 거고. 도와주는 건 맞긴 한데 우리의 시스템이 너무 그쪽에 의존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격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터넷 웹 이 부분을 갖다 공격하지 않아도 여기를 망가뜨리면 얘네가 망가져. 제대로 통신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죠? 자, 여러분, 공격은 참 보면 재밌는 거. 그러니까 이 공격 자체도 재밌지만 이런 걸 이렇게 약간 사람이랑 아니면 나라랑 전쟁하는 거 막 이렇게 대입해가고 생각을 하면 뭐가 전술, 전략이 다른 거야. 어딜 공격해야 되느냐가. 입 다물고. 자, 여러분. 안 그러면 수업 때처럼 자꾸 딜레이 되니까 안 돼요. 빨리 해야지. 자, 4번 디지털 서명으로 이 도메인 네임에 대한 IP 주소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안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하도록, 바뀌었으면 쓰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DNS Security Extension. 자, 여러분 답은 2번이에요. 답은 2번. 자, 12번 하트블리드. 하트블리드는 여러분 이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무엇을 주고받는다? 하트비트. 하트비트. 그게 메시지였잖아요, 여러분. 하트비트, 이 약간 동기화시켜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세요.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내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응답이 와줄 때 여러분 뭐 한다? 길이 검사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길이 검사를 안 하는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무진장 크게 해서 보냈더니 그 안에 내부 정보가 같이 포함이 돼서 가더라.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트, 비트에서 길이 검사를 안 하는 취약점 때문에 하트가 블리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픈 SSL. 심각한 보안 취약성. 이건 TLS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SSL TLS에서. 시큐어 쉘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자, TLS를 구현한 공개 소프트웨어인 오픈 SSL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 실제 무엇을? 여러분, 타입을 안 보는 건 여러분이 저거였었죠?
저 길이하고 형태가 아마도 여러분 버퍼 오버플로우하고 포맷 스트링하고 코드 보안에서 길이 검사를 안 해서 발생하는 거 버퍼 오버플로우였고 형태 검사 안 해서 여러분 그게 포맷 스트링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 형태가 아니라 길이에요. 하트, 비트, 메시지, 길이. 응?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이 3번. 3번. 길이. 길이. 자, 여러분 13번. 정보보호 제품 평가 인증제. CC.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CC에 가입했고 다 이걸 지켜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CC에 가입한 다른 나라에서 인증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정보보호 제품평가 인증제도는 원래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대로 지능정보화기본법 58조 정보보호 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증기관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맞아요. 맞아요. 언제나 키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키사가 나와주는 건 ISMS-P. 그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걸 자꾸 우리가 헷갈려지는 거. 뭐였더라? 그게 있어요. 빨리 성급하게. 빨리 성급한 거야. 왜? 여러분 이 3번이요. 3번 안 보고 2번에서 답 체크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 느낌엔 그랬어요. 3번 보시면 정보보호 시스템 공통평가 기준 CC는 최고의 평가 보증 등급. 여러분 1번이 어떻게 최고예요? 7번이지. 최저의 평가 보증 등급 1까지. 제가 이 문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거랑 똑같이 모의고사에다 내면 여러분이 맞추셨을 거라고. 왜? 분명히 건드릴 게 이쪽일 것 같으니까. 이거는 왠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게 더 많이 보였을 텐데 여러분이 이게 시험장을 가니까 2번에서 먼저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 여러분이 내가 문제 내는 스타일은 이제 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가장 틀릴 만한 게 뭐지? 이걸 먼저 찾는데 여러분이 시험장 가가지고는 출제자가 어떤 대화법을 갖고 어떤 식으로 문제 내는지 의심하면서 들어간다고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응? 자, 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 PP 정보보호 시스템이 사용된 환경에서 필요한 보안기능, 보증 요구사항, CC에 근거해서 서술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SP는 진짜로 특정한 기기에서 실행하는 거, 보안 목표 명세서가 되고 PP는 여러분 필요는 하는데 이게 꼭 구현될 필요는 없어요. PP는 꼭 구현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좀 4번 문장도 확실하게 여러분 PP하고 ST를 구분하세요. 이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 부분을 갖다 막 구분하라고 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3번이 너무 확실한다. 자, 2번도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답 3번. 14번 소켓. 여러분 TCP 연결을 위한 소켓은 IP하고 포트 번호, TCP 헤더의 포트 번호, 그 다음에 IP 헤더의 IP 주소. 이게 세트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종단 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답은 2번. 2번. IP 주소하고 맥 주소 맞죠? 여러분 15번. 이건 우리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이거 저 동영에 있는데요. 나만 기억하나요? 여러분. 이 동영에도 있고 진도별에도 있어요.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가능한 암호화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터가 암호화가 됐어요. 원래 연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호화를 풀어야 돼요. 복화를 해서 연산을 하고 다시 암호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갖다 조금 더 막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연산 없냐. 암호화 상태에서 연산을 해도 똑같은 값만 나와주면 된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진 게 동형 암호고요. 요 얘기할 때 여러분 동형 암호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고생할 때 초창기에 여러분 문자 메시지 많이 왔잖아요. 어떤 동네에서 누가 걸렸고 이 사람이 그 전날 어느 경로로 다녔고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이거 자체도 너무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는 거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조절하는 게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받는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러분 암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게 동형 암호화. 자, 답은 1번. 자, 여러분 16번.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딱 뭡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여러분 조항을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개인정보. 여러분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뭐다? CCTV. CCTV는 여러분 개인정보를 찍는다? 아니다. 완전 개인정보. 내가 다니다가 아무데나 막 찍히니까 난 그것도 싫단 말이에요. 응? 자, 여러분 이거 개인정보 보호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위치정보 사업자의 개인 위치 정보 제공. 여러분 여기서 개인 위치 정보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옆에다가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법에 없어요. 자, 위치정보 사업자의 개인 위치 정보 제공이라는 게 여러분 20조에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위치니까 개인정보지 않을까? 아니, 정보 주체의 정보가 아니지.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는 힘들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죠? CCTV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개인정보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앞에 고정형뿐만 아니라 뭐까지 들어가요? 이동형까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답은 2번. 조항 있는가 없는가? 이게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 여러분 17번 OECD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개인정보 보호 원칙. 자, 첫 번째 개인 데이터의 수집에는 제한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한 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얻어져야 하고 인지 또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 수집 제한 얘기하나 보네. 자, 여러분 두 번째. 개인 데이터는 사용 목적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고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지켜야 됩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정보 정확성의 원칙으로 공부하셨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가 수집 제한. 두 번째가 여러분 데이터 품질. 정보 정확성이라는 게 데이터 품질. 이 데이터가 믿을 만한가? 여러분 집 나간 지 20년인데 20년 전 사진을 내봤자 걔를 찾을 수가 있냐고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들 잃어버렸을 때 미아됐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일이 무조건 가장 최근의 사진 제공하는 최신의 사진. 여러분 목적 알려주셔야 돼요. 이 뜻이에요. 언제? 수집하기 전, 수집할 당시에 확실하게 정보 주체한테 내가 이거 가져다 뭐 할 거다 목적 알려줘야 되고 개인 참여. 정보 주체가 참여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내 거 지워줘. 내 거 멈춰줘. 여러분 자기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A하고 C여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건 답은 2번.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자,
그럼 18번 ISMSP 보호대책 64개 전체 계보 항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외부자 보안 인증이에요. 외부자 보안이 여러분 저거죠. 우리가 외부자는 여기서 진짜 이게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의 계약에 의해서 우리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들. 외부자 현황관리, 보안 이행관리, 계약 변경, 만료시 보안. 이게 다 있어야죠. 그죠? 자, 여러분,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 건, 지정하는 건 물리보안이에요. 물리보안. 물리보안. 자, 답은 1번. 가끔, 여러분,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이었나, 재작년. 이 문제가 나와요. 그죠? 항목 물어보는 거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ISMSP는 이제 내용을 좀 봐야 되는 거구나. 자, 19번. 니스트 표준. 여러분, 미 국번 표준. 미국 표준. 자, 전자서명 표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DSA는 DSS에서 명세한 알고리즘, 엘가말, 여러분, 슈노르에 의해서 제한된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슈노르 서명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는 이산대수 어려움, 다중서명.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서 얘가 이제 국제 표준이 되는가는 좀 아셔야 돼요. 국제 표준이 되는가는 좀 아셔야 돼요. 자, DSS 서명자는 공개키 개인키 쌍을 생성하고 여러분 내가 이제 서명을 만들 때 내 개인키를 쓰겠지. 내 개인키가 절대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에 필요한 매개 변수들을 공개해야 된다. 서명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함수 2개가 여러분 서명 2개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메시지로부터 붙여지는 게 여러분 메시지로부터 S1이랑 S2를 만들 건데 이런 메시지 자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서명 이걸 먼저 만들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다가 S1 해시값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단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전자서명용이니까 메시지 당연히 갖고 가죠. 메시지 당연히 갖고 갑니다. 자, 함께 가요. 전송이 됐는데 이제 이 받은 쪽에서 이 메시지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멀쩡한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의 뭐 RSA나 엘가말 자체로만 얘기를 한다면 전자서명을 복호화를 하면 여러분 뭐가 나온다? 메시지가 나와요. 메시지가 똑같은가 아닌가를 비교해주면 그냥 써라. 이렇게 돼주는 건데 여러분 DSS가 우리가 조금 더 RSA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해주는 건 이런 부분에서 메시지 자체가 나오지 않게끔 한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지는 그냥 보내지기만 한 거고요. 여러분 지금 딱 보시면 S1을 이용해서 S2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두 개의 해시 어떤 함수 결과값을 가져다가 얘가 이것을 여러분 S2 부분을 먼저 복호화를 해요. 먼저 복호화를 하면 여러분 뭐가 나오겠어? S1도 나오고 메시지 해시값 이게 나온다고요. 자, 여러분 S1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 메시지가 어차피 나온 거니까 이걸 복호화를 하면
아주 간단한 의미가 이거예요. 이게 나왔어. 복화에서 나온 결과 S1. 복화돼서. 그럼 우리가 받은 S1이 있잖아. 그치? 받은 거하고 내가 S2를 복화해서 얻은 S1하고 여러분 비교할 거예요, 비교. 그럼 같은 거야. 그럼 받아들인다라는 뜻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도착한 거 자체는 메시지지만 여기에서 비교한다,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에는 S1이랑 해시값, 메시지 다이제스트만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S1 전소한 거 이게 딱 나와주면 해시값이랑 비교. 자, 보세요. 검증 과정에서 검증자는 서명으로부터 추출한 값.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복호화된 S1. 이 뜻이에요. 이게 일단 같아야. 이게 일단 같아야 억셉트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고 직접적으로 메시지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복호화돼서 나오는 거는 첫 번째가 무조건 뭐다? 첫 번째 해식, 첫 번째 서명. 첫 번째 서명. 다중 서명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S2가 복호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명. 두 번째 서명이. 자, 그래서 자, 수신한 메시지로부터 얻은 해시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S1과 S2를 비교해서 억셉트를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셨을까 싶은데 앞부분 문제에 비하면 이 난이도 엄청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DSS보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어쨌거나 저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RSA만큼 여러 번 자세하게는 안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구현하는 것까지 계산식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건가라는 건 조금 더 아셔야 돼요. 전자서명용으로 확실하게 검증 가능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답은 4번. 4번. 20번. 여러분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31조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보통 회사 사장님이 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거 물어봐 드렸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우리가 여러분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럼 그 사람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어떤 회사에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에 여러분 임직원이다. 그럼 회사원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일반 직원 시키는 것보다는 임원 시킬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뭐 인원수에 따라서 뭐 조건 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루는 개인정보의 양에 따라서 그러면 이 사업의 크기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 보통은 특별하게 뽑지 않는다면 사장이 됩니다. 대표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도 정보주체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여러분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등장은 하지만 여러분 보호 책임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여러분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보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전체 몇 명이고 위원장, 부위원장 어떻게 뽑히고 여러분 보잖아요. 그들이 하는 역할을 꼭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 전에 여러분 행안부가 하던 일을 이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 하고
뺐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상 여러분, 제가 이 문제 보면서는 그 생각했어요. 내가 문제를 모의고사에다가 넣었으면, 여러분, 나 사실 솔직히 이거 비슷한 문제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힘들게 생각을 했을까?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진짜 정보주체라는 단어만으로도, 개인정보라는 단어가 없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푸셨을 것 같은데, 이게 시험장에 가는 순간 헷갈려져 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아, 이제는 어떤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그룹, 조직이 나오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는 꼭 알아야겠구나. 그죠? 여러분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출문제 보면서 정리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방직 정보보호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진짜 제가 봤을 때 문제 너무 잘 냈어요. 문제가 막 쉽다, 그냥 단순하다 이런 걸 떠나서 커밀보다는 정보보호론 문제가 확실하게 좀 더 물어볼 걸 물어보고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죠. 그냥 단답으로 얘는 얘는 얘 이렇게 외우다 보면 사실상 그건 시간에 따라 바뀌고 바뀌고 답도 바뀔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요. 자, 여러분 2024년 지방직 정보보론 이것도 잘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여러분 또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해설강의 마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